그녀는 본래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구미호였지만 기꺼이 당신이라는 평범한 인간에게 시집와 현모양처가 되었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녀는 당신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모시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겉으로는 평범한 촌부일지라도 실제로는 수명이 무한한 장생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내가 생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가 수명을 다한 후에 이름을 숨기고 속세를 떠날 생각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괴롭게 100년을 버텼고 결국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당신이 먼저 죽은 척하며 이생의 인연을 끝내기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몇 년 후 당신과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한편 여전히 노파의 모습을 한 구미호는 당신의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장사를 치른 후 그녀는 촌장을 찾아가 땅 문서와 집 문서를 팔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잔치를 베풀었죠. 다음 날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관 속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갔다고 생각하고 다 함께 장사를 치러주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 순간 멀리 떨어진 큰 나뭇가지 사이로 새하얀 절세미인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머리 위에는 두 개의 호랑이 귀가 솟아 있었고 그 모습은 지극히 고고했죠. 예전 이치추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을 묶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소녀의 시선이 옆에 있는 다른 두 개의 묘비로 향했어요. 눈빛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죠. 만약 서방님께서 평범한 인간 아내를 맞이했다면 아마 벌써 자손들로 가득했을 텐데 이내 기억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돌아가요. 당신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우연히 다친 백호 한 마리를 구했고 몇 달간 정성껏 돌봐준 후 깊은 산속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 백호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당신의 약혼녀가 영근히 발견되어 선인에게 제자로 거두어지자 장모님이 태도를 바꿔 파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가난하고 무능한 쓰레기라며 망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당신 집 앞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결국 순박하고 성실했던 당신의 부모님은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다른 마을에 정착했지만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몇 년이 지나도록 당신에게 시집 오려는 아가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호는 이런 상황에서 이치치로 변신해 당신에게 시집왔고 심지어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수련으로 딸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죠. 노부부와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왜 정말로 아이를 낳지 않았냐면 그녀는 인간과 요괴는 다르며 두 사람은 본래 같은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 후 당신의 부모님은 연이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신의 딸도 성인이 되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거짓말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취치는 딸이 중병에 걸려 불치병으로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대를 잇기 위해 재혼하라고 권했죠. 그렇게 하면 자신도 은혜를 다 갚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의 당신은 자신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년이 지날 때마다 스탯을 얻어 신체를 강화할 수 있었어요. 평생 홀로 살 운명인 당신은 그저 아내가 수명을 다하면 조용히 은둔자가 되어 강호를 떠돌며 사방을 유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이취취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점이었죠. 그녀는 무려 99살까지 살았는데도 여전히 매일같이 일하며 당신을 보살폈어요. 여러 번 설득해도 소용이 없자 당신은 그녀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기 위해 결국 죽은 척해서 그녀를 해방시켜주기로 한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구미호 이취치는 당신의 무덤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함께했지만 자식 하나 남겨주지 못한 것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천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국 당신의 묘비를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줄기 흰 연기가 되어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묘지는 금세 적막해졌고 가끔 까마귀가 내려앉아 두어 번 울 뿐이었죠. 한편 관 속에 누워있던 당신은 이미 눈을 뜬 상태였어요. 밖의 동정을 살피던 당신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손으로 관 뚜껑을 밀치고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현재 당신의 26포인트 힘이라면 고작 관 하나쯤은 식은 죽먹기로 쉽게 열 수 있었죠. 관 밖으로 나온 후 당신은 다시 관 뚜껑을 덮고 흙을 파서 흔적을 지웠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당신의 시선은 옆에 있는 두 개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하나는 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것이었죠. 이걸로 시작과 끝을 맺은 셈이겠죠. 영생을 얻은 당신으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아내와 작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면목이 서게 되었어요. 유일한 아쉬움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것이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미련 없이 이름을 숨기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세계에 온 지 이미 80년, 당신은 이 세계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지난 80년은 부모님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는 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이 세상을 유람하며 세상의 번화함을 구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 번 더 돌아본 후 당신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육아초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당신은 멀리서 한 번 쳐다봤을 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죠. 그곳에는 이제 당신의 가족이 없으니까요. 밤길은 비교적 위험하기에 당신은 더 가지 않고 은밀한 곳을 찾아 하룻밤을 쉬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당신은 낯선 얼굴로 바꾼 뒤 80년 전의 이가촌으로 다시 돌아왔죠. 당신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이곳은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마음속에 약간의 호기심과 아쉬움이 남았던 걸까요?
수소문해 본 후에야 당신은 알게 되었어요. 예전 유여연의 집안은 이미 수성 가문이 되었고 지금의 이가촌은 이가진으로 변했으며 인구는 수천 가구나 늘어났다는 것을요. 더 이상 기억 속의 이가촌이 아니었어요. 곳곳에 기와로 지은 궁전과 상점들이 즐비했고 유동 인구도 80년 전보다 몇 배는 많아졌죠. 유여연이 수련자라는 신분 덕분에 이곳은 번화한 도시로 변했고 유여연의 집안은 자연스레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평범한 인간이었던 친척들도 마을의 관리가 되었고 심지어 현령이 된 친척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한 사람이 돌을 깨치니 닭과 개도 하늘로 올라간 격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유여연 집안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유여연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여연 집안의 대가 끊겼다고 해요. 유여연 또한 외동딸이었고 수령계에서 분투하느라 수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친척들은 오히려 유여연 덕분에 출세하여 대를 이어 자손들로 가득했으며 세력도 점차 커져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역의 터줏대감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 당시 유여연은 예니 당신과 헤어진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유여연이 정말로 자신을 따랐다면 분명 초라하게 살았을 것이고 미래도 이렇게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생각하니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운명은 다른 법이니까요. 예전에 당신도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그 이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당신이 이곳을 떠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선이 멈추더니 먼 곳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검을 타고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처럼 검을 타고 날아오는 사람을 처음 본 당신은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며 자신도 수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범인들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며 신선이 나타났다고 감탄했습니다. 다음 순간 두 개의 끔찍한 위압감이 온 마을을 가득 채웠고 그중 한 그림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령종은 멸망했다. 잔당 유여연의 친족은 모조리 죽여라. 순식간에 수많은 빗줄기가 떨어지자 활기차야 할 마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도망쳐. 순식간에 작은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당신은 골목에 숨어 그 두 명의 검은 도포를 입은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비검 위에 서서 그들은 검광을 쏘아대거나 하늘로 불꽃을 치솟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에 즉시 다른 사람들처럼 사방으로 숨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매우 빨랐지만 당신이 마을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막 뛰쳐나가려던 순간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투명한 결계를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멀리 도망치기도 전에 푸른 빗줄기가 그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의 바로 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에 당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 저 신선들에게는 범인들이 절대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특수한 감지 장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둘러 몸을 돌려 담을 넘어 한민가 안으로 숨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륙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고 마치 세상의 종말 같아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불로장생할 수 있다 해도 만약 죽임을 당하면 역시 죽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환생자인 당신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숨어 있었는지 밖에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당신은 그들이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던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셋을 세겠다. 나오지 않으면 시체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당신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짝 고개를 들자 그 검은 도포의 장안이 당신 쪽을 보며 냉소짓고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범인일 뿐입니다. 부디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벌벌 떨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칼을 든 이런 장안을 본 적이 없었고 그 모습은 마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악마 같았습니다. 장안은 당신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고는 군말 없이 몸을 번쩍이며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에 온 내 운이 나쁜 것을 탓해라. 꼬마야, 내가 마음이 착해서 시체는 온전하게 남겨주마. 그 장안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당신은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피하며 손을 들어 장안의 손목을 잡고 세게 쥐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장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목이 마치 바이스에 단단히 물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장안은 이를 악물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그 장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몸에 다시 한번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마치 태산에 짓눌리는 것처럼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머리는 세게 땅에 처박혔고 하마터면 터질 뻔했습니다. 장안은 체내의 연기를 운용하여 저항하려 했지만 놀랍게도 위에 있는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고 태산처럼 굳건히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마. 방금 당신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장안을 제압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이 세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센지는 몰랐습니다. 몸 아래에 장안은 확실히 놀라울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의 몸표면에서는 때때로 투명한 빛의 막이 터져 나오며 마치 보호막처럼 당신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을 조금만 더 주자 그 투명한 빛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장안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땅에 쳐박았습니다. 선배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이 순간 그 장하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분명 자신보다 훨씬 강한 수사이며 아마도 축기기 대수사일 것이라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말해. 당신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것은 연사종의 임무입니다. 자령종은 이미 멸망했고 자령종의 잔당 제자들은 물론 그 친족들까지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소인도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연사종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당신의 마음은 멈칫했습니다. 당신은 수령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에 수령계가 이토록 잔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종문이 멸망하면 그 소속 제자들의 평범한 친족들까지 재앙을 당해야 한다니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사형, 구해주십시오. 빨리 저놈을 죽여주세요. 당신이 침묵하는 사이 갑자기 밑에 있던 장안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크게 놀라 손을 들어 장안의 목을 움켜쥐고는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장안의 몸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당신의 폭발적인 힘이 그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그를 병아리처럼 쥐어짰고 그는 방어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 사제, 내가 너의 복수를 해주마. 이때 문 앞에 있던 장안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며 즉시 부적 2장을 꺼내 빠르게 쏘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법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적은 뜨거운 불꽃을 터뜨리며 당신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이를 본 당신은 방심하지 않고 귀신처럼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안이 경악하는 눈빛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의 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안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칼로 당신을 내리쳤지만 당신은 몸을 옆으로 피하는 동시에 주먹으로 장안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펑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장안은 자신의 몸이 실끈어진 연처럼 뒤로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입에 피를 토해냈습니다. 다시 눈을 들었을 때 당신은 그의 가슴을 발로 밟고 있었고 12개의 갈비뼈 중 7, 8개가 바로 부러졌습니다. 이때 장안은 아무리 멍청해도 눈앞의 남자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전에도 당신에게서 연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당신에게서는 여전히 수사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선배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퍽! 당신은 주위의 시체를 보며 다시 한번 발길질했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한의 가슴이 그대로 짓밟려 터져버렸습니다. 지금의 당신 눈에는 이 두 거한이 실력이 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일반인보다 조금 강한 정도로 느껴졌고 마주치자마자 가볍게 으스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연달아 2사람을 죽였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거리에는 시체가 가득했고 마치 대학살이 일어난 듯한 광경에 당신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 위험해. 몸을 사려야겠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혼자서 평생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답은 당연히 아니오였고 요마가 판치는 이 세계에서는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즉시 대도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야말로 당신이 목숨을 부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당신은 흰색 큰 도포를 입고 화려한 주루의 주방에서 능숙하게 웍을 돌리며 요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불꽃이 튄 후 시뻘겋게 달아오른 웍을 뒤집자 색과 향, 맛을 모두 갖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산 넘고 물 건너 강과 호수를 유람하다 마침내 하도라는 황성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하 왕조의 황성이자 천자의 발 아래 있는 곳으로 천년의 역사가 쌓여 극도로 번영했으며 멸망한 자령종 또한 새롭게 부상한 연시종도 대하 왕조 영토내에 있으니 그 저력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수령계에서 종문은 왕조에 속하지 않고 왕조 또한 종문에 속하지 않으며 종문은 왕조를 보호하고 백성을 관리합니다. 왕조는 종문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공급하며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하도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당신은 뛰어난 요리 솜씨로 이 주루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요리가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당신은 장생불로 하지만 먹고 마시고 싸야 했고 하도의 집값과 물가는 터무니없이 비쌌기에 숙식을 제공하는 주루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밖의 인파를 바라보며 당신은 문득 향수에 잠겼습니다. 이 주루에서 10년을 보냈으니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분장하고 가짜 수염을 붙이는 것도 꽤나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옮기면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하고 더는 주방장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필멸자에게는 반평생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짐을 챙겨 주루에서 마련해준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주루 직원들의 숙소로 당신은 당연히 가장 좋은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신은 나무 침대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지난 10년간 모은 속성 포인트를 모두 정신력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 오직 그 옥의 자변근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연시종 수사 2명을 죽인 후 인기연기결이라는 책을 얻었는데 이것은 수령계에 막 입문한 이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문이었습니다. 원래 당신은 그저 재미삼아 수령법을 시험해보려 했을 뿐인데 뜻밖에도 정말로 기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에게는 원래 연근이 있었지만 그 연근의 자질은 수령계에서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필멸자가 기공을 수련하는 것과 같아서 수십 년을 수련하면 정말로 기공의 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연기기 수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연기기는 천지연기를 수련하는 단계로 연기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기를 수련하려면 반드시 축기 단계로 진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0년 동안 여전히 연기기 1층 경지에 머물러 있었고 조금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 포인트가 증가함에 따라 저의 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건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생 아저씨, 계세요?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 서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주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주루 사장님의 외동딸인 주만으로 10년 전에는 10살이었지만 지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주만의 어여쁜 얼굴에 수줍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오랫동안 집에 못 가서요. 돈도 좀 모았으니 고향에 돌아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까 합니다. 주만은 당신의 둘러대는 말을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루를 차리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하나 차려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그녀는 지난 10년을 회상했습니다. 당신이 온 후로 그녀는 신기하고 새로운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당신이 만든 음식만 먹었고 당신이 요리를 하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용모가 준수하고 요리 솜씨도 뛰어난 데다 성격도 온화하고 소탈해서 그녀의 부모님도 당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고 그녀 부모님의 주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점점 더 크게 만들었으며 지금은 견습생만 1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갑자기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은 이미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에 눈 떴을 때부터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이상적인 짝이었습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요리도 잘하며 효신도 깊고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를 어디서 찾겠어? 부모님 역시 주만의 마음을 눈치채고 여러 번 떠본 끝에 당신이 이미 장가를 가서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주만은 오랫동안 상심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주만의 표정을 보며 거리를 두고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다시 생사의 윤회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굳이 떠나려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만약 더 머무른다면 주만의 혼사는 또 몇 년이 미뤄질지 모릅니다. 20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이 세계에서 거의 노처녀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눈 후 주만은 결국 슬프게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당신은 짐을 챙겨 망설임 없이 주루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황성은 지금의 반개성생보다도 컸기에 당신은 동성에서 사흘을 걸어 마침내 독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 비바람을 맞는 것보다는 황성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나았고 요수나 귀개도 없어 매우 안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장이 일을 새로 구했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주방장처럼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식장이 다가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북성루 증축공사다. 하루 일당 200전인데 갈 사람? 저요. 담벼락에 쭈그려 앉아 일거리를 기다리던 각종 장인들이 미장이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당신 역시 뒤처지지 않았지만 그저 시간을 때울 일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당신들은 하도 북부의 성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미장이들이 새로운 막루를 짓고 있었고 당신이 성루 위에 섰을 때 밖은 어둑어둑하고 멀리 안개가 자욱해서 분위기가 좀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곧 십장에게 한 곳을 배정받아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벽돌 몇 개를 막 옮겼을 때 당신은 십장의 부름을 받고 어리둥절한 채로 그를 따라 멀리 있는 한 인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는데 정신이 맑아 보였고 노쇠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당신이 옆으로 가자 노인이 손을 흔들었고 십장은 눈치껏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살짝 눈을 들어 당신을 보더니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이 노인이 선사님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얌전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메마른 손가락을 뻗어 당신의 손목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이내 그의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눈빛에 담겨있던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행자병근 폐급 연근이라고도 하지. 너 같은 놈은 폐급 연근 축에도 못 껴. 연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수련은 몇 년이나 했느냐? 노인의 질문에 당신은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수련했다고 사실대로 답했죠. 다만 어떻게 연근을 각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어릴 적 지나가던 산선에게 배웠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노인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10년 수련해서 연기 1층이라 범인 중에서는 뛰어난 편이지. 하지만 수사들 사이에서는 인문축에도 못 낀다. 수사가 될 생각은 접어둬라. 내 그 자병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아무 범인이나 데려다 몇 년 가르쳐도 내 수준은 될 수 있다. 그래도 연기로 몸을 단련하는 데는 충분하겠지. 됐다, 내려가 보거라. 명을 받은 당신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죠. 당신이 올라왔을 때 그는 당신의 연기 1층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산수수사인가 싶어 불러 확인해보니 어디서 어설프게 배운 자병근을 가진 놈이었죠. 이런 폐급, 자병근은 수사들 눈에는 연근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범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뿐이죠. 하물며 당신의 연근은 잠재적인 것이라 더욱 연근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 중에는 꽤 많은 이들이 이런 잠재적 자병근을 가지고 있는데 몇 세대에 걸쳐 번식하고 개량되면 연근을 가진 후손을 낳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 이런 범인은 기껏해야 기공고수 정도이지 결코 수사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북성방문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요족의 경계였고 황성의 동남, 서북 네 방향의 성루에는 각각 선사님 한 분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황제조차도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성루의 그 선사님은 최소 100년을 주둔했으며 그의 수명은 500세에 달한다는 소문이 당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범인의 수명은 찰나와 같지만 선사님의 수명은 최소 2~3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곧 일이 끝날 시간이 되었고 배불리 먹고 푹 잔 당신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사람들과 함께 성루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루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방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병 공고였죠. 16세에서 30세 이내의 사람은 누구나 군에 지원할 수 있으며 봉급은 1년에 은 200냥, 제대 후에는 연금과 좋은 밭 세마지기를 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병 정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지만 한 늙은 미장이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군인 대우가 좋긴 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큰 유혹 앞에서 많은 젊은 미장이들은 즉시 일을 그만두고 군에 지원하러 달려갔습니다. 1년에 은 200냥이면 그들이 뼈 빠지게 10수년에서 20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성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군인이 되면 전장에 가야 하고 전장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성에서 조용히 일 200년을 살다가 또 다른 황성으로 옮겨 일 200년을 사는 것을 반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징병 열풍 때문에 성벽 위의 미장이들은 금세 늙고 병든 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처럼 젊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때 선사 이삭이 성루 위에서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 당신을 보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군에 가지 않나? 저는 아직 젊어서 그렇게 일찍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웃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가 패기가 없으면 큰일을 할 수 없네. 군에 간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으면 관리가 될 수도 있지. 퇴역하면 먹고 사는 걱정도 없을 텐데. 그리고 대하 왕조를 위해 공헌하고 싶지 않은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나이가 가져야 할 뜻이지. 이삭은 당신의 겁 많은 성격을 눈치챈 듯 웃으며 슬쩍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즉시 대답했죠. 저는 미장이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지도 않고 편안하니까요. 그리고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 꼭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장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짓는 건 공헌이 아닙니까? 이삭은 북성루에서 오랫동안 주둔하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범인에게 이렇게 말문이 막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한 어조로 한마디 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자로다. 사람마다 뜻이 다른 법이니 목숨을 아까워하는 범인 하나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당신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목숨을 아까워했으니까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 전장에 갔다가 되져버리면 그게 무슨 놈의 영생이겠습니까? 황성 안에 안전하게 숨어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이 꼬박꼬박 세금만 잘 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루에서 매일 성벽을 보수했고 밖에는 새로운 연병장이 생겨 많은 신병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은 어느 제국과 전쟁을 하려는 건지 수군거렸습니다. 서쪽에 인접한 데라 제국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북방에 요족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또 석 달이 지나고 당신은 그 신병들이 노병들과 섞여 북성을 떠나 먼 곳으로 행군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북방의 요족과 싸우러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달 품삯을 받아 성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굶어 죽지도 않고 큰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유유자적하게 지냈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계속해서 북방으로 향한 병사들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방이 너무 멀어 오가는 데만 1년도 부족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아마 모두 북방에서 죽어서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당신과는 큰 관련이 없었죠.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요. 당신은 평소처럼 성루에 올라왔다. 갑자기 당신의 시선이 멈추고 성루 밖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거리가 2~3,000미터나 될 정도로 너무 멀어서 병사들은 아직 반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발견했고 다시 시선을 돌리자 깜짝 놀라 황급히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웅크리고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이석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의아해했다. 방금 당신이 계속 밖을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설마 저 그림자를 발견한 건가? 당신이 평온한 얼굴로 다시 웅크리는 것을 보고 그는 실수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축기기 수사조차도 볼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쓰레기 연근을 가진 범인인 당신이겠는가? 이석은 시선을 거두고 북쪽을 바라보았고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나서야 병사들은 그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옷은 이미 너덜너덜했으며 긴 창을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감각과 공포가 가득했고 입으로는 한마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의 말에 따르면 북방에서 매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가 따르던 북벌 부대는 이제 그 혼자만 남았다고 한다. 그의 말을 통해 당신은 마침내 최근 몇 년간 수도에서 계속 징병을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끊임없이. 알고 보니 3년 전 대하 왕조의 군대가 숲으로 가려진 고대 지하궁전을 발견했고 치열한 쟁탈전 끝에 왕조가 마침내 다른 세력을 물리치고 지하궁전의 통제권을 막 차지하려던 순간 땅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하늘을 뒤덮는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고
뒤이어 수많은 지하 괴물들이 튀어나왔다. 당시 수천 명의 하급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원형기나 심지어 화신기에 이른 노개들조차도 검은 안개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년간 막대한 대가를 치른 연구 끝에 사람들은 마침내 검은 안개가 수사에게 심각한 배척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수위가 낮을수록 생존하기 쉽고 특히 범인이 들어갔을 때 생존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살아나온 범인들은 모두 미치광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교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으며 죽기 전에는 입으로 계속 검은 안개 속에 괴물이 있다고 중얼거렸다. 다행히 그들은 검은 안개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기이하게도 이 검은 안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고 국경 지역도 점차 잠식당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도에서는 범인들로 군대를 조직해 그 안으로 쳐들어가 검은 안개의 확산을 통제하려 했다. 이 방법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계속해서 범인들을 들여보내기만 하면 검은 안개는 확장을 멈췄다. 하지만 만약 검은 안개가 다시 확산된다면 그건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운 좋게 살아 돌아온 이 병사 역시 얼마 후 급사했고 재수없게도 당시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수도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지하궁전으로 향하게 되었다. 당신은 벗어나고 싶었지만 선사가 있는 것을 보고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 총알바디로 검은 안개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곧 선풍도골의 중년 유생이 들어왔다. 그의 기운이 퍼져나오자 범인들은 이런 선사들 앞에서 저항할 힘이 전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그가 차갑게 말했다. 얌전히 내 말을 따라라. 노부는 공정문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마주할 공포에 대해 설명해주겠다. 노부는 딱 한 번만 설명할 것이니 그 후 너희의 생사는 각자의 운명에 달렸다. 그 괴물들은 수사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의 공격이 특히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그 고대 괴물은 약하면 약해지고 강하면 강해진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바로 너희의 정신력이다. 정신력이 높을수록 살아남을 희망이 커진다. 정신력이란 통속적으로 말해 소위 의지력이라는 것인데 알다시피 이것은 대부분 타고나는 것이며 혼력을 주로 수련하는 수사라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미하다. 그 후 공정문은 너희에게 별다른 일을 시키지 않고 내일 아침 바로 출발하여 검은 안개를 막으라고 했다. 지금 검은 안개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만약 범인들이 들어가 막지 않으면 1년도 안 되어 대하 왕조의 황성 근처까지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당신의 얼굴도 극도로 어두워졌다. 공정문의 말에 따르면 검은 안개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다름없는데 살아남을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은 원래 장생골사하는 몸인데 검은 안개가 퍼지든 말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곳에 끌려왔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중간에 억지로라도 빠져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밖의 수사들을 보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전투력으로는 한두 명을 상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수사 무리를 상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였다. 지금 당신은 그저 지난 세월 동안 수명과 함께 성장한 능력치를 왜 정신력에 더 투자하지 않았는지 후회할 뿐이었다. 생애 가장 힘든 밤을 보낸 후 다음날 당신은 넋이 나간 인파를 따라 검은 안개 앞에 도착했다. 그 순간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눈을 크게 떴다. 검은 안개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천지를 뒤덮고 있었고 마치 고대의 거수처럼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었다. 검은 안개가 역시 확산되었군. 이때 주변에서 사람들을 압송하던 수사가 차갑게 말했다. 모두 들어라. 안으로 돌격해라. 돌격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 당신은 분노의 이를 갈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검은 안개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주위에 공간이 무언가에 의해 차단된 듯했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한데 엉켜 앞의 어둠을 바라보며 잠시 두려움에 떨었다. 젠장! 이게 같은 선인놈들. 우리를 사지로 내몰다니 그럼 우리 그냥 여기서 버티자.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2미터가 넘는 네발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다. 그 광경에 당신은 경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른 사람의 생사를 신경 쓰겠는가? 모두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혼란 속에서 또다시 짐승의 포효가 울리더니 어둠 속에서 갑자기 괴물 하나가 튀어나와 당신을 덮쳤다. 깜짝 놀란 당신은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러 막았지만 놀랍게도 다음 순간 그 괴물은 마치 두부처럼 당신의 칼에 두 동강이 나버렸다. 그저 바닥에서 잠시 버둥거리다 이내 숨이 끊어졌다. 이 광경에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 당신을 쳐다보았다. 두려워 마시오. 이 괴물은 약하면 약해지고 강하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분명히 저들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냉정을 되찾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어제 선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마치 방법을 깨달은 듯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괴물은 생각만큼 무섭지 않았던 거죠. 당신은 즉시 주변에 수십 명의 범인들을 모아 팀을 꾸리고 흩어져 도망쳤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당연히 괴물들을 만났지만 당신의 일행에게 하나하나 참살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았죠. 당신의 분석대로 이 괴물들은 약할수록 약해졌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강한 사람들은 중간에 서게 하면 괴물이 항상 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당신들은 무려 100마리가 넘는 괴물을 연달아 죽였지만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밖에서
두 명의 중년 남자가 안개를 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범인들은 꽤 오래 버티는군. 정말 기적이야. 우리 같은 수선자들이 범인에게 의지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더욱 예상치 못했던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났는데도 검은 안개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검은 안개 속의 당신들은 이 기간 동안의 단련을 통해 비록 초반에 100여 명이 희생되었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괴물이 모이는 곳에는 가끔 검은 과일 나무가 나타났는데 범인이라도 그 열매를 먹으면 몸이 강해지고 소처럼 힘이 세졌습니다. 하지만 힘이 강해지면 괴물 또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50여 명 중 절반만이 그 열매를 먹었죠. 모두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당신들은 검은 안개의 중심부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고대 궁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일행이 궁전에 들어서자 갑자기 바닥에서 수많은 작은 오망성 법진이 빛나기 시작했고 각 법진의 중앙에는 수정으로 만든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에는 녹색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기이한 향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52개의 잔이 마침 당신들 52명의 수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건장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과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잔의 액체를 모두 마셔버렸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남자의 발밑에 있던 오망성 법진이 갑자기 빛나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잔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선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송 법진이었습니다. 아마 밖으로 나간 걸 거야. 누가 그렇게 외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법진을 선택해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똑같이 액체를 마신 다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피웅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운에 맡겨야 하는 모양이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즉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전송되고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칠공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동안 바라던 대로 이곳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대전에 당신 혼자 남게 되자 부활의 사람들이 피용덩이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감히 마실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의 수십 년 수명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지만 당신은 본래 장생불사하는 몸이라 그깟 운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술잔을 내려놓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한참을 헤맨 끝에 정말로 지하로 통하는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지하로 곧장 이어지는 계단은 끝이 없는 것 같았지만 돌아가면 독주 한 잔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당신의 눈앞에 갑자기 기이한 빛을 발하는 수정관이 나타났습니다. 관은 10여 미터 길이의 부적이 가득 새겨진 채 어둠 속에 기이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관뚜껑 위로 올라갔을 때 당신은 그 안에 지극히 아름다운 여인이 전혀 썩거나 마르지 않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 그것은 세속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게 되는 아름다움이었죠. 당신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다음 순간 영적인 빛이 번쩍이며 관뚜껑이 갑자기 열렸고 반응할 틈도 없이 당신은 수정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당신은 기이하고 긴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 느낌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죠. 하지만 관 속에는 분명 그 아름다운 여인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년이 지났고 당신이 깨어났을 때 여전히 고성 아니었습니다. 지하에서의 일을 떠올리자 메스꺼움이 밀려왔지만 머릿속에는 왠지 모를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여전히 향기로운 녹색 액체를 보며 당신은 이것이 황천주라 불리며 마시면 즉시 수명이 100년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마시고 이상하게 죽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죠. 범인에게는 그만한 수명이 없으니까요. 오직 수사만이 100살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송되었던 범인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검은 열매를 먹고 숨겨진 연근을 각성하여 밖으로 나가면 수사로 인정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술 향기가 가득 퍼졌지만 당신은 어떤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오망성 법진이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미 텅 빈 공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당신은 저 검은 안개를 보며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수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다만 그 검은 안개는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붙잡히고 싶지 않았던 당신은 서둘러 큰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당신은 저장 주머니에서 금박 한 장을 꺼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이전에 꿈속에서 얻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명진화라는 고대 술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태우는 대가로 타인의 수명을 빼앗아 함께 불태우는 그야말로 목숨을 맞바꾸는 패도적인 신통이었죠. 하지만 이 신통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 신통을 발동하면 태운 수명만큼 재사용 대기시간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을 태우면 재사용 대기시간도 100년, 만년을 태우면 재사용 대기시간도 만년이었죠? 설마 그 관 속의 여자는 내가 장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 살아남았지만 당신은 정체 모를 무언가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후회막심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큰 장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는 이곳에 올 일도 없으니 그저 꿈 한번 꿨다고 치기로 했죠. 그리고는 하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도는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수소문해보니 북방의 전사들은 이미 10년 전에 반지를 해제했고 그 검은 안개는 통제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더 묻고 싶지 않았고 그저 이곳에 더는 머물 수 없으니 다른 도시로 가서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요리사로 일했던 그 주루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 주루가 아직도 있을지 궁금했죠. 기억을 더듬어 예전 주루가 있던 곳으로 갔지만 장소는 그대로였지만 주루의 장식은 여전히 조금 낡아 보였고 그때 당신의 시선은 한 소녀에게 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나눈 후 당신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예전에 당신을 흠모했던 주만이라는 소녀의 아이였습니다. 어쩐지 눈매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져보면 주만은 이제 거의 50세가 되었을 겁니다. 잠시 감회에 젖은 후 당신은 결국 아는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짧은 만남으로 상대방에게 괜한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둘은 운명적으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아마 10몇 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주만은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녀 역시 당신의 기나긴 세월 속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주만의 딸에게 전에 얻었던 검은 열매 3개를 주고 허리에서 목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만약 수선을 하고 싶다면 도에 입문하고 싶다면 이 열매를 먹고 목패를 가지고 북쪽 성루로 가서 이삭이라는 선사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미장이로 일했기에 이 미장이 특유의 목패가 그녀가 성루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성공적으로 이삭을 스승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그녀의 가족은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소녀와 작별하고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 허름한 절에 도착해 막 쉬려는데 밖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당신은 기이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바라보니 빗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고 당신은 그 짧은 빛에 의지해 다가오는 존재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의 형상이었고 당신이 전생에서 봤던 좀비와 그 모습이 똑같아서 역겨움에 토할 뻔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별일이 다 있다더니 이 세계에 좀비 같은 끔찍한 것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체는 평범한 인간의 시체라 아무런 살상력이 없었고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그를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시체로 변할 기미가 없는 것을 보고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짐을 챙겨 길을 나섰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또 다른 좀비를 발견한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길 양옆의 무덤들이 모두 파헤쳐져 텅 빈 구멍만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기이한 광경에 경악하며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기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둘러 이곳을 떠나려던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전부 연시종 놈들 짓이야. 깜짝 놀란 당신이 고개를 돌리자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당신에게 설명했습니다. 연시종이 주로 수련하는 것은 바로 시험을 만드는 것이지 연기기부터 축기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드는 괴뢰는 시체에서 산 사람으로 바뀌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무기가 가장 좋고 나중에는 심지어 수사를 괴뢰로 만들기도 해. 남자의 말에 당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시종이 이렇게나 역겨운 종문이었다니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데 하조는 가만히 있는 건가? 다른 종문들은 어떻게 참는 거지?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잖아. 당신의 말을 들은 남자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못 참지. 하지만 지금의 연시종은 이미 매우 강대해져서 하조도 그저 눈 감아줄 수밖에 없어. 다른 종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분노하지만 감히 말을 못하는 실정이지. 말을 마친 남자는 당신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산수겠지?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정하지 않았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연시종이 하조에서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니 이 왕조도 조만간 연시종 때문에 망하게 생겼군. 형씨,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길동무가 있으면 서로 돕기도 좋잖아.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놀라 물었습니다. 왜? 설마 여기서 연시종에 맞서 싸우려는 건가?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바로 연시종 제자인데 왜 가야 하지? 게다가 막축기에 성공해서 마침 딱 하나 부족했거든? 너 같은 살아있는 괴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당신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대방의 강력한 기운을 느끼자 당신은 언제라도 그에게 살해당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는 즉시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이내 하늘을 날아 당신을 쫓아오며 뒤에서 느긋하게 외쳤습니다. 도우, 내 시비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정 안 되면 여자 시비 하나 붙여서 마누라로 삼게 해줄 수도 있고. 이 말을 들은 당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왜 자꾸 여자랑 엮이는 거지?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살기를 느끼며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감히 묻겠는데 도우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허어 웃었습니다. 이 장모는 재능이 평범하여 50세가 되어서야 겨우 축기했지. 답을 들은 당신은 오 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축기기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은데 50에 축기했다면 남은 100여 년 동안 결단기에 도달하는 건 가망이 없겠군. 이 말이 나오자 위쪽에 있던 남자는 오히려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이 장모가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100년은커녕 10년도 채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이때 남자는 당신을 잡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말이 많아지며 사실 자기는 시백을 만드는 건 사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고 정작 자신은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심 수명 진화를 몰래 발동시켰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10년도 못 살 놈이 아직도 음덕이나 쌓을 것이지 왜 날 해치려는 거야? 남자는 당신이 멈춘 것을 보고 저항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이 몸을 돌리자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이때 당신은 새빨개진 눈으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놈 수명이 대체 몇 년이나 남았는지 한번 보자. 수원 진화를 사용해 10년의 수명을 태우자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몸은 보이지 않는 불꽃에 휩싸였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남자는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곧이어 그 남자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죽었고 이 녀석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는지 정말로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상태도 좋지 않았으니 수명을 빼앗기는 것이 이런 느낌일 줄은 몰랐다. 지금 당신은 마치 피를 2통이나 뽑은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고 수원 진화의 재사용 대기 시간도 10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신을 차린 당신은 남자의 저물 주머니를 뒤지고 다시 불로 그를 완전히 태워버린 후에야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밤이 되자 당신은 근처 여관에 묵으며 전리품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유용한 것은 단연 1만 개의 영석이었다. 연사결 한 권과 100여 장의 부적도 있었다. 범인계에서는 영석 한 개만으로도 보통 사람이 10여 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연사결에는 연사종의 공법과 각종 사온 재련 방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온을 깨뜨리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당신은 암시장에서 영석으로 약간의 보급품을 구한 뒤 쉴 틈 없이 최초의 거주지였던 이가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연시종 제자들의 수련 장소가 되어 지옥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가촌은 40년의 세월이 흘러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당신이 변해버린 풍경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선이 멈춘 곳에 강시항구가 보였다. 방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온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옛 약혼녀의 어머니인 이씨였다. 그녀를 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그녀가 딸 유여연이 갑자기 연근을 각성하자 당신을 무시하며 당신과 딸을 억지로 갈라놓았던 것이다. 비록 이씨에게 원한을 품었었지만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고 당신은 영각을 날렸다. 노부인의 멍했던 눈빛이 점차 초점을 찾았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가 부활했다. 그 말을 들은 당신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죽었소. 지금 의식을 되찾은 것은 연시종의 술법 때문에 억지로 육체에 갇혀있던 이론일백이 잠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요. 목소리에 이끌린 부인은 먼저 당신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장생? 자네가 신선이 되었나? 당신은 변장하지 않았다. 그에게 쫓겨난 지 이미 140여 년이 지났고 이가촌의 범인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외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젊었다. 노부인은 익숙한 얼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당신은 부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물었다. 떠나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이씨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보며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예전의 가남뱅이가 이제는 딸과 같은 수사가 되었다니 정말 운명의 장난이었다. 내 딸은 잘 지내나? 결국 노부인은 딸을 걱정했다. 유여연이 선사에게 이끌려간 후 집안의 대가 끊겼는데 이는 범인 가정에게는 평생의 고통이었고 바로 이것이 수사와 범인의 차이였다. 수사가 된 딸은 속세의 인연을 끊었고 이씨는 부와 지위를 얻었지만 밤낮으로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수련을 갖더라면 하고 후회했다. 그랬다면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았을 테니 자신은 죽을 때까지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했다. 유여연이 어머니를 위해 한 유일한 일은 그녀가 수명을 다하자 수정관에 넣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뿐이었다. 노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씨는 침묵하는 당신을 보며 후회만 가득했다. 만약 그때 그녀가 막지 않았더라면 딸이 수사가 되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안목이 짧아 당신을 두꺼비가 백조고기를 탐낸다고 욕했던 것이 한스러웠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가장 추악한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 그녀는 후회하며 당신에게 사과한 뒤 품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다. 딸이 예전에 준 영옥인데 수령계의 물건이라 아주 비싸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제 자네도 선사이니 언젠가 내 딸을 만나게 되면 이 영옥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만약 그때도 두 사람에게 정이 남아있다면 이 옥패를 정표로 삼으라고 이 아줌마가 두 사람 사이를 허락한다고 했다. 노인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당신은 그녀를 다시 묻어준 뒤 손에 든 영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 무언가 떠올라 쉴 틈 없이 300리 밖의 유가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당신과 요오 이취치가 100년을 함께한 곳이었지만 당신을 절망시킨 것은 유가촌 역시 지옥 같은 풍경이었다. 장모님의 낡은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고 두구의 백골이 땅 위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더 괘씸한 것은 아내와 딸의 무덤도 파헤쳐져 있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텅 빈 무덤을 보며 당신은 온몸을 떨었다. 아내와 딸의 시신이 괴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당신은 속으로 맹세했다. 씨발 연시종, 내 놈들 조상묘를 파헤쳐주마. 반드시 아내와 딸을 되찾고 연시종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하지만 유일한 비장의 무기인 수원진화는 아직 10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신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다른 큰 도시인 자령성으로 향했다.
자령성은 과거 자령종의 부속 도시였으나 연시종에게 패배한 후 자령종은 연시종에게 점령당했고 종문의 비호를 잃은 자령성은 이미 아무런 질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재 자령성은 산수들과 각 세력들이 서로를 등쳐먹는 소굴이 되어 완전히 혼돈의 땅이 되었다. 당신은 성 안의 한 거리를 걷다가 화려한 유흥가와 문 앞에서 손님을 끄는 옷차림이 야한 여자들을 발견했다. 그때 한 여자가 당신을 붙잡고 자기 가게에서 쉬었다 가라고 권했다. 당신은 거절하려 했지만 여자는 쉽게 당신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당신을 거의 끌다시피 옆 건물 2층으로 데려갔다. 당신은 이 여자를 이용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 2층 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당신은 상의를 벗고 침대에 엎드려 안마를 받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자령성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소? 여자는 그 말을 듣고 훗하고 웃으며 이곳은 비록 혼란스럽지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장소가 되었죠. 어르신은 외지에서 오셨군요.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이따가 나가서 조직에 들어가 보세요. 만약 수사라면 더 좋고요. 바깥 조직들은 수사를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해결사 노릇을 하면 돈과 여자가 생기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의 수사들이 범인과 어울려 지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게 뭐 어때서요? 산수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범인들과 어울리는 거죠. 같이 어울리면 먹고 마실 것과 자원이 생기니 창피할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황제 곁에도 친선 스승을 두는데요. 뭘?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당신은 여자에게 추천할 만한 조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산수가 무슨 신분을 얻겠냐는 말에 여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등에 엎드리며 말했죠. 어르신, 저희 사장님 조직에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저희 사장님은 이 거리에서 세력이 아주 커서 다른 조직들은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어차피 여기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조직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많은 말썽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즉시 여자에게 영석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영석을 받자 여자는 기뻐하며 당신을 데리고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치 못한 것은 사장님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연기 8층의 수사였죠. 다만 눈빛에서는 음험하고 잔인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월. 포자방의 두목이었습니다. 포월은 당신을 몇 번 훑어본 후 아무것도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당신의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말이죠. 자령성에서는 조직의 첩자와 배신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핵심은 단두 글자, 이익이었죠. 충해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당신이 감히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은 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사였기 때문에 처음 조직에 가입하자마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집 한 채를 배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곁에는 10명의 범인 부하와 악교라는 여자가 붙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후 당신의 매일은 일도 매우 편했습니다. 홍진거리의 유흥업소 몇 군데를 돌보는 것 외에 남는 시간은 아지트에 숨어 좌선하며 수련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런 장소를 지키는 일은 수사인 당신에게는 격이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매일 범인들의 아첨을 받는 것도 매우 귀찮았죠. 그러나 어느 날 포월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악교에게 들었는데 여기 온 지 꽤 됐는데도 전혀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천하의 여자를 밝히지 않는 남자는 없어. 네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 건 야심이 있다는 뜻이지. 내 목적은 여기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는 게 아니지.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만약 악교가 내 여자가 되지 못하면 내일 당장 꺼져. 그 말이 나오자 당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속으로 이 여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죠. 포월은 당신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더 묻지 않고 말을 내뱉고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당신은 답답한 표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여색을 밝히라고 강요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악교가 긴장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죠. 그녀는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범인 여자를 보며 다른 말 없이 바로 두목에게 왜 당신이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보고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악교는 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두목의 뜻은 그녀를 당신의 여자로 만들어 당신을 붙잡아 두려는 것이라고요. 족쇄나 약점이 없는 부하야말로 두목이 가장 안심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듣자 당신은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포월이 그런 뜻이었군요. 포월은 자기 수하의 여자를 이용해 당신을 올가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이 그를 배신하기 어려워지니까요. 만약 아듀가 운 좋게 당신의 자식을 낳기라도 한다면 더 좋겠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 떠난다면 두목은 어떻게 할 거지? 자령성을 떠나지 않는 한 두목은 형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목은 제 은인이고 저는 두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부디 이 형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문은 반드시 넘어야 할 것 같군요. 포자방을 떠나려면 반드시 자령성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월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당신은 포월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이 일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연사종의 실력 분포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자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아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당신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만약 당신이 범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필 당신은 장생자였습니다. 정말로 한 명의 범인을 끌어들여 1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0년 후에는 반드시 자령성을 떠나야 하니까요.
이제는 그때 가서 악교에게 좋은 짝을 찾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당신은 악교를 이끌고 침대 앞으로 갔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알아차린 악교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부끄러운 듯 눈을 감았죠. 하룻밤이 지나고 악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이미 방을 떠난 후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니 악교는 이미 당신의 여자가 된 셈이었죠.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악교를 얻은 후 포월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논의할 때 당신을 곁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9년이 지났죠. 그동안 당신은 연기 1층에서 연기 2층으로 돌파했습니다. 악교에게는 여전히 손님처럼 깍듯하게 대했고 포월은 여러 번 당신들에게 함께 아이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악교에게 명분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이것이 당신이 그녀에게 가장 미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악교는 좋은 여자였고 당신에게도 일편단심이었지만 당신은 당신들에게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연사정도 몇 년 사이에 흥성하던 기세가 꺾여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러 산수연맹에게 포위 공격을 당해 세력은 전성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었죠. 반면 포월은 성공적으로 축기기에 진입했고 게다가 그는 줄곧 중립을 지키며 널리 세상의 산수들을 받아들여 조직의 세력은 은연중의 종문이 될 기세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9년째 되던 해에 신통 수명 진화가 드디어 재사용 대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수위가 높아지면 이 신기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당신은 쉴 새 없이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당신은 수명 진화가 식물처럼 영지가 없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를 태우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누적되지 않았죠. 하지만 쥐나 인간처럼 지혜가 트인 생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태운 수에 따라 중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재사용 대기 시간의 통계 기준점이 30분이라는 것을 시험해냈습니다. 즉 30분 안에는 이 신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로써 당신은 최종 결전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시종은 이미 자령성의 지배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비록 연시종 종주 굴성야가 화신기 7번째 경지의 강자라 해도 혼자서는 산수대군의 연합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보리방의 한 방에서 포월은 쪽지 한 장을 들고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악교, 나 갈게.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 날 찾지 말고 미안해. 그때 옆에 있던 악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날 좋아하지 않아요. 악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포월은 급히 위로했습니다. 내 연근이 변이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 안 했어? 포월이 보기에는 그가 악교를 버린 이유는 그녀가 범인이기 때문이겠죠? 남자 수사들은 다 그런 병이 있습니다. 범인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거들떠보지 않죠? 악교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닫고 사랑을 끊고 수련에만 전념해서 수위가 그를 뛰어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자신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쉴 틈 없이 산수대군을 따라 시기성 성벽 아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내와 딸의 시신을 찾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범인의 시신은 시기로 만들기에는 너무 약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의 유일한 생각은 연시종을 멸망시켜 아내와 딸의 원수를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재 산수연합은 원래 옥녀 검종과 자령종 제자들이 이끌고 있었고 그중 연기기와 축기기 수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연시종 내 제자들은 기껏해야 3, 4만 명 정도 남아있을 뿐이라 수적으로 거의 일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연시종은 호종대진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산수연합의 이 기세대로라면 호종대진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때 연시종 깊은 곳 한 결단기 7번째 경지장로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동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연시종 종주 굴성야의 수련 장소였습니다. 종주님, 저희가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언제쯤 나오십니까? 그는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주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진압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역전될 텐데 말입니다. 어째서인지 종주는 계속 패관하며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령 돌파를 위해서라 해도 이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주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신녀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원래 화신기 7번째 경지에 5천년의 수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녀가 10년 후에 반드시 죽게 될 겁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신녀는 점괘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 또한 그 필사법의 예언과 같았습니다. 그는 옥녀검종을 멸망시키고 대하왕조 수련계를 휩쓸었지만 마지막 몇 년 동안 수련계의 산수들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형성하여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연시종의 각 거점들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들불처럼 대하왕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째 되던 해 산수대군이 문 앞까지 쳐들어왔으니 정말로 올해 죽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굴성야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사를 겪은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신식을 밖으로 뻗자 연시종 밖에서 2명의 화신기급 강자의 기운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보니 산수연합에는 2명의 화신기 7번째 경지 강자가 있었고 아마도 그 둘만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른바 필사법에 대해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이두 화신기 강자들로부터 온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윽고 굴성야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몸을 솟구쳐 순식간에 종문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가 그 두 놈이 대체 무슨 재주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때 굴성야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본자는 두 분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늙은이와 적이 되려하는가? 허허, 이 늙은 놈아. 내 놈이 부하들을 시켜 요족의 땅을 침범하게 놔뒀는데 원한이 없다고? 이 몸은 내 놈 같은 늙은이가 그냥 안 입고 와서 특별히 주기로 왔다. 말하는 자는 덩치가 엄청나고 온몸에 근육이 드러나 있었으며 얼굴에는 구레나룻이 덥수룩하여 40-5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음산하고 독했으며 굴성야를 향해 짙은 전이만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요족의 화신기 강자로 이름은 만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산수대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풍채가 좋고 준수했으며 흰옷을 입은 모습이 겸손한 군자 같았고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정청 화신기 7번째 경지의 강자이자 동시에 굴성야가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순해 보였지만 실력은 자신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필사겁이 바로 저놈이란 말인가? 잠시 침묵하던 굴성야는 갑자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름다운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본종 장로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한 줄기 금빛으로 변해 날아갔습니다. 국정청은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금빛의 속도가 너무 빨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살인마, 조심해. 하지만 멀리 있던 방살임이 어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굴성야에게 붙잡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네가 저자를 좋아하지 않나? 이 늙은이가 너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옥녀검종의 모든 자산을 내게 주겠다. 너는 그저 이 여자를 데리고 멀리 떠나기만 하면 된다. 이 늙은이 꿈도 꾸지 마. 국선배님, 어서 저자를 죽여주세요. 멀리서 방살임이 급히 외쳤습니다. 이때 국정청이 막 손을 쓰려던 찰나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한 줄기 전음이 들려왔습니다. 각하께서도 태고성궁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늙은이에게 지도 반장과 열쇠 100개가 있어. 만약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여자와 딸 그리고 그 지도 반장을 각하와 나눌 수 있어. 만약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 모두 동기어진할 수밖에 없어. 전음을 들은 국정청 역시 전음으로 답했습니다. 태고성궁이라? 굴종주, 나를 속이려 들지 마시오. 증거라도 있어. 다음 순간 한 줄기 영광이 날아왔습니다. 국정청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손을 들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흐렸다가 맑아졌고 이내 멀리 있는 방사림을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방사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배신할 수가? 국정청,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이득을 줬길래 감히 배반하는 거요? 옆에 있던 만조가 놀라서 국정청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굴성야는 같은 수법을 다시 썼습니다. 만도, 당신이 대하왕조에서 물러나기만 한다면 태고성궁의 열쇠를 당신과 나누겠소. 어떻소? 이때 굴성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태고성궁의 보물지도를 거절할 자는 없을 테니 이 두 사람만 매수하면 나머지 지계 수사들은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자는 손에 든 지도를 보더니 눈빛을 바꾸고는 곧바로 지도를 공간 반지로 집어넣고 고개를 들어 차갑게 비웃었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죽어라. 순식간에 천지가 뒤흔들리고 만자는 망설임 없이 굴성야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때 연사종 산기슭에서는 수많은 수사들의 싸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하늘의 전황 변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2대1이었던 구도가 1대1 대결로 바뀌는 것을 본 당신은 속으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끝장이야. 그 신기 그리던 고수가 배신했어. 이어서 당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한 줄기 불꽃이 굉음과 함께 떨어졌고 몇 명의 연기기 수사들은 이를 보고 하늘의 두 빗줄기에 휩쓸릴까 두려워하며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미 동굴을 찾아 숨어 무언가를 세고 있었죠. 하늘에 떠있는 인물들의 수를 세며 당신은 연사종의 결단기 이상의 수사가 몇이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당신이 30까지 세었을 때였습니다. 명째를 셀 때 갑자기 당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절세미녀가 푸른 장검을 든 채 다른 연사종 장로와 술법 대결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 연사종 장로는 음침한 표정으로 손을 뒤집어 시계 한 구를 소환했습니다. 양면으로 협공을 받게 되자 푸른 장코를 입은 여인은 금세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 130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고향 사람이자 중마고우인 류여연이었습니다.